안녕하세요. 김윤수의 굿모닝 베트남 김윤수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나요? 예, 오늘 7탄 나갑니다. 제가 처음 1탄 나갈 때 저로 우리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우리 한경 글로벌 마켓 구독자 수가 100만 명 되는 게 희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시작할 때 보니까 45.6, 45만 6천 명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또 살짝 보니까 46.2, 46만 2천 명, 6천 명 늘었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저희 신규 프로그램이 입점되면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저희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신선하고 재밌다 그런 평가를 많이 해주십니다. 주변 지인들이 베트남 정치의 역사, 비하인드 스토리, 토크쇼 아주 재밌고 VN 30 종목 기업체 소개가 아주 유익하다. 그렇게 평가를 해주시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한국을 좋아하는 베트남인 그들은 누구인가. 굉장히 뻔한 제목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의미심장한 제목일 수도 있는데요. 또 반대로 또 저희도 베트남인 좋아하죠. 그래서 서로가 좋아하는데 과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한번 토크쇼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트 1 베트남 주식시장입니다. VN 지수가 지난 주말 24일 마감 시향 기준에서 0.65% 상승했습니다. 호지민거래소 VN 지수 7포인트 이상 회복했고요. VN 30 지수는 4포인트 이상 오르면서 종합주가시는 1090선을 회복했습니다. 그 외에 외국인 투자자는 4,400억 동 순매도 3거래일 연속 이어졌습니다. 예, 아마 어제도 조금 변동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이제 조정하면서 하지만 1000선은 계속 잘 방어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1100선 이상 상승하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파트 2 베트남 경제시사 뉴스 시간입니다. 미중 고래 싸움 속 어부지리 이런 기사인데요. 동남아 직접 투자가 역대 최대에 이르렀다고 발표됐습니다. 미중 마찰이 본격화되기 전보다 40% 급증했는데요. 6억 5천만 명 시장도 투자 유치에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동남아시아 11개국 투자 금액은 총 2,225 US 달러였고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이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을 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내년도 후년이네요. 2025년에는 약 240억 달러가 예정되고 있고요. 작년 이용자는 5,700만 명, 대도시 신세대 중심이었는데요. 무점포, 온라인 매장 전환이 확대 가속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연평균 전자상거래는 약 20%대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고요. 베트남 디지털 경제 총 상품 가치가 올해 30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인도네시아, 태국에 이은 세 번째 규모라고 합니다. 베트남 Z세대라고 하는 소비자가 43%가 매일같이 쇼핑 앱을 접속하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2021년에서 23년 Z세대가 1인당 구매 품목은 평균 7종으로 밝혀졌습니다. 라자다 베트남 통계에 의하면 베트남 Z세대, 말하자면 1997년부터 2010년 사이 출생인데요. 소비자 중에 43%가 매일같이 쇼핑 앱에 접속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신세대 소비자는 상품 구매에 있어서 가치를 우선하고 품질이 떨어지면 즉각적으로 소비 브랜드를 바꾸는 등 까다롭게 변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소비자 물품을 판매하는 업체에서는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호치민에서 건터까지 쭉 간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미뚜언 2교와 고속도로가 연말 완공 목표로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죠. 이동 시간이 과거에 4시간 걸리던 거리를 이제 2시간으로 단축한다고 합니다. 저도 건터에 여러 번 가봤는데요. 호치민에서 승용차로 4시간 걸려서 상당히 지루하고 좀 몸도 피곤해지고 불편했는데요. 이제 2시간대로 단축이 되어서 너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메콩 델타 지역에 볼거리도 많고 먹거리도 많고 한번 가보시기를 권합니다. A국도 교통 체증 해소가 됨으로써 여객, 화물 운송이 늘어지고 사회 경제 발전이 촉진될 것 같습니다. 연내 완공 목표로 밤낮 없이 공사 진행 중이고요. 지금 미뚜언 2대교, 미뚜언 건터 고속도로입니다. 자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호치민 단락간 고속도로 생기나는 소식인데요. 동나이성과 럼동성 있는 길이 66km인데요. 4차선 계획이고요. 지난 11월 21일 럼동성 실무회담이 있었고요. 덤프에서 바올로까지, 바올로에서 리엔크엉 국제공항이 있는 곳인데요. 리엔크엉까지 고속도로 2개 구간을 조속 착공하라고 판민진 총리가 지시를 했습니다. 덤프에서 바올로 고속도로는 PPP 민간 합작 공사로 방식으로 이제 투자 정책이 승인됐고요. 책임 기관으로는 럼동성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지도에 보시면 위에 있는 게 이제 덤프 바올로 구간이고요. 아래 있는 지도가 바올로에서 리엔컨까지 완벽한 이제 고속도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행기 타면은 뭐 한 45분, 50분이면 가지만 또 고속도로 타면은 이제 전에는 7시간 정도 전후 걸렸는데요. 이제 고속도로가 되면 절반 시간에 달랏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트 3 베트남 상장 기업 분석입니다. 오늘 첫 번째 기업은 사이공증권 SSI 코드인데요. 베트남 최대 증권회사입니다. 1999년 12월 최초의 민간허가 증권회사로 설립됐고요. 현재 자본금은 그때 비교해서 2,500배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성장한 거죠. 가장 빠른 성장 속도, 선도적 금융기관, 총 시가총액 15억 달러에 이르는 전 세계 2,000개 이상의 외국 기관 계좌를 보유하고 있고요. 2023년 3분기 말 기준 SSI 총 자산은 54조 6,270억 베트남 동 약 2조 9,281억 원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2023년 아시안 테크놀로지 엑셀런스 어워드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최신 동향인데요. 샌프란시스코 에이펙 정상회담에 참석해서 기업 연결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샌프란시스코 베트남 경제개혁과 혁신 국가증권위원회 위원장 참석해서 미국 금융기관들과 대규모 투자 펀드를 유치하고 베트남 주식시장 장기 이점과 매력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려움 제거를 과정하는 것을 이제 가속화하겠다. 그리고 2022년까지 시장을 업그레이드하고 목표를 솔루션을 마련하는 의지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또 최신 도약인데요. SSI 주식 베트남 카드데이를 웨이브 페스티벌이 후끈하게 열렸다고 하는 소식이네요. 하노이 교육대학교 경기장에서 있었고요. 제3회 베트남 카드데이 행사를 SSI 부스 등 100여 개 기업이 후원을 했다고 합니다. 한계 돌파라는 주제로 2023년 디지털 결제가 소비자 습관이 되도록 촉진하고 정부 지원 및 베트남 중앙은행 콘텐츠 방향에 따라 현금 없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SSI 자본금 늘리기 위해서 4억 5,300만 주 발행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기존 주주 1억 5,100만 주 이상을 제공하고 자기 자본 3억 200만 주 이상의 보너스를 이제 제공한다는 내용인데요. 주식을 발행해서 승인 협의를 발표했습니다. 이 승인이 이제 승인 나면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서 20% 비율로 3억 220만 주 이상을 보너스 주식 발행 계획인데요. 가령 100주를 소유한 주주는 20주를 신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좋은 소식이네요. 위 계획이 승인되면 SSI 총 예상 수익은 약 5조 3천억 베트남 동에 이른다고 합니다. 사이공증권 매출 이익인데요. 금년도 3분기 매출입니다. 1조 9,410억 베트남 동,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고 하고요. 세전이익은 8,800억 베트남 동으로 2.1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9개월 누적 매출은 5조 1,100억 베트남 동으로서 3% 증가했고 9개월 누적 세전이익은 2조 2,040억 베트남 동으로서 21% 증가했다고 합니다. 매출이익 도표인데요. 그림 보시면 매출 9개월 누적 세전이익이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사이공증권 SSI 회장인데요. 윙두이홍 창업자 92년 출생이고요. 호지민시 대학교 법학 학사, 조지 워싱턴 대학교 재무학 학사, 순자산 4조 310억 베트남 동, 펜그룹의 공동 창립자, 2022년 SSI 신규 계좌 개설 39.5% 증가 이런 기록들을 보유한 창업자가 되겠습니다. 베스트 스톡 브로커 베트남 2023년 상도 수상했고요. 6년째 아시아모니 베트남 최고 주식 중개인 상도 수상했다고 합니다. 사이공증권
2022년 11월부터 금년 11월까지 1년 주가 지수 변동 추이인데요. 작년부터 금년까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8, 9, 10월 달 아주 양호했고 그 이후에 조금 조정했는데요. 아래 3개월치 주가지수 변동치 보시면 다시 또 회복하는 추세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회사는 페트롤리맥스 PLX 코드인데요. 베트남 국영 석유 회사입니다. 베트남 국영 석유 그룹으로서 에너지 안보 24시간 판매 목표로 석유 시장 공급 보장을 하고 있고요. 국가 석유 매장량을 늘리고 석유 저장 시스템, 즉 석유 저장항을 연구 및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페트롤리맥스 아비에이션 퓨얼 조인트 스톡 컴퍼니의 약자인데요. 2008년도에 설립이 됐고 5개의 주요 공항 탄손얏, 노이바이, 갓비, 다낭 및 깜란 공항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 비중은 3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상위 50대 상장 기업 PLX가 7년 계속 선정이 됐다는 소식인데요. 2023년 매출 챔피언으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7년 HOS 공식 상장 이후에 7번 연속 기록을 세웠다고 하니까요. 대단하죠. 매출 챔피언은 페트롤리맥스, 이익 부분 1위는 비에콤뱅크라고 합니다. 최근 동향인데요. 석유산업 요람 하이퐁에서 기술혁신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하네요. 그룹 혁신 프로그램 출범식인데요. 국가 디지털 혁신의 날 10월 12일 기념해서 산업혁명 4.0 글로벌 에너지 전환 2025년, 2030년 페트롤리맥스 목표 전략 엔지니어링 및 기술 분야 비즈니스 재무회계 및 관리 연결 최초 전문 컨퍼런스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룹 직원 3만 명이 참석했다고 하네요. 매출 이익인데요. 금년도 3분기 매출 총 이익은 3조 7,800억 베트남 동으로서 전년 대비 35% 증가했고요. 3분기 금융수익, 투자 매각이익, 예금 및 대출이자 환율 차익인데요. 1조 1,890억 베트남 동을 기록해서 작년 대비 4.2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금년도 9개월 누적 매출은 205조 5,960억 베트남 동으로서 9% 감소했다고 하고요. 9개월 누적 세후 이익은 2조 2,880억 베트남 동으로서 4.6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금년 9월 30일 현재 페트롤리맥스 총 자산은 81조 8,760억 베트남 동, 연초 대비 10% 증가해서 2023년 페트롤리맥스 올해 수익 계획은 이미 95% 이상 달성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베트남 석유그룹 PLX 회장인데요. 사진에 보시는 사람입니다. 아주 중후한 잘생긴 인상인데요. 팜반탄이로서 1972년생입니다. 회계부서 직원으로서 페트롤리맥스 최고 리더로 성공한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하고요. 1993년 회계학 학사, 태국, 싱가포르, 호주 등 파견 근무, 경영 및 석유 거래 분야 역량 향상을 추구했다고 합니다. 베트남 석유그룹 이사회 최연소 멤버가 됐고요. 2013년 페트롤리맥스 아비에이션 총책임자가 되었고 2010년에 회사 제트유 1톤 판매한 첫 해였는데 2017년에 판매량이 40배를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2018년에는 페트롤리맥스 이사회 의장이 되었고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많은 땀과 노력의 성공 모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석유그룹 1년 주가지수 변동 추이인데요. 작년 11월부터 금년 11월까지 작년에 계속 좋은 상승 추세를 보이고 계속해서 좋은 주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금년 8, 9, 10월 좋다가 최근에 좀 하락하고 있는데요. 아래 3개월치 주가지수 변동치 보면 또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추세로 이제 전환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파트 4 김현수의 굿모닝 베트남 토크쇼입니다. 오늘 주제에 맞춰서 한국을 좋아하는 베트남인 그들은 누구인가라는 주제인데요. 이걸 보면은 베트남 사람도 한국을 좋아하지만 한국 사람들도 베트남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소식을 보면 베트남의 지난 35년간 외국인 직접 투자 누계액이 한국이 1등을 했습니다. 이게 한국이 베트남을 좋아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일단 한국도 베트남을 좋아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 직접 투자 순위는 한국이 1위, 싱가포르가 2위, 일본이 3위, 아마도 대만이 4위일 겁니다. 이 중에 삼성전자가 기업 중에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FDI 즉 외국인 직접 투자는 1988년도에 200만 달러에서 시작해서 현재 총 누계액이 5,240억 달러, 지난해 말 기준 FDI 프로젝트 숫자만 3만 6천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대단한 증가 숫자로 보입니다. 베트남은 한국의 세계 3대 교역국이 되었고요. 지난해 한국의 대베트남 무역 수지는 342억 달러 흑자로서 전체 교역국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굉장히 이제 중요한 파트너가 되었고, 이제 여러 가지 좋아하고 또 관광하는 것까지 굉장히 이제 친근한 나라가 된 것 같습니다. 베트남 한국인 인기 해외 관광지 2위를 차지했고요. 베트남 내에 외국인이 들어온 관광객 누계수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럼 베트남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가 된 거죠. 편리한 항공편과 따뜻한 날씨,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여행지는 일본에 이어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베트남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9월까지 베트남으로 날아간 한국인은 약 256만 명으로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89% 증가한 숫자입니다. 그 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1년에 한 400만 명 정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베트남을 찾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곧 400만 명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을 좋아하는 베트남인 그들은 누구인가? 자, 한국 대비 1인당 GDP가 우리나라의 10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미국 유학을 그렇게 많이 보낸다고 합니다. 미국 유학 세계 5번째로 많이 보낸 국가 베트남. 자녀들의 사립학교, 미술 교습에 피아노 학원, 필리핀 출신 영어 가해 선생까지 베트남 부모님들이 극성이라고 합니다. 성공을 위한 열인데요. 베트남 교민들, 한국 교민들이 베트남을 보면 한국의 과거가 떠오른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베트남 유학생 2년 연속 5위를 차지했는데요. 작년 22년 전 세계로 나간 베트남 유학생 통계 그래프가 막대 그래프가 아래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이 1등한 것 같고요. 일본이 2위, 미국이 3등인데 좌우지간 미국에 온 외국계 유학생 중에 전 세계에서 5위를 차지했다. 굉장히 소득 대비해서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온 한국에 온 이제 유학생, 베트남 유학생 수가 1위를 차지했는데요. 법무부 출입국 관리부 2023년 1월 말 기준했을 때 전 세계 한국 유학생이 20만 5천 명이라고 하고요. 그중에 베트남 국적 학생만 7만 212명이라고 합니다. 2021년부터 한국에 온 유학생 수 중에 1위를 베트남이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대 그래프 보셔도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베트남은 그래서 세계에서 교육 및 훈련 지출비가 소득 대비 가장 높은 국가로 기록됐고요. 2020년 주거생활 수준 조사 결과 공립학교 공부 1인당 평균 교육 및 훈련비가 610만 베트남 1인당 1년에 이렇게 기록했고요. 사립학교는 더 많은 이제 물론 소득이 높은 가정이겠지만 1,540만 동을 지출한 그러한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2022년 작년도 베트남 평균 월급은 약 580만 베트남 동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한국 돈으로 따지면 월급이 약 32만 원꼴입니다. 근데 이 32만 원을 가지고 교육비 지출 구조를 살펴보니까 등록금 과외비가 약 40.3%를 지출하고 있다고 하고요. 과외비가 16.6%, 기타 교육비 19.3%를 지출하고 합니다. 그럼 과연 뭐로 먹고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나라도 1970년대, 80년대 혹은 90년대까지 우리의 부모님들이 과거에 자녀 교육을 정말 못 먹고 못 입고 못 마시고 못 놀러 가고 하면서 교육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의 대한민국은 역시 우리 부모님들의 덕이다. 우리도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볼 때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죠. 베트남도 한국을 닮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제가 향후 20년 후에 아시아에서는 한국을 추월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가 베트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런 근거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베트남 속담인데요. 나무를 기르면 10년의 이익, 사람을 기르면 100년의 이익이 된다. 여러분 이거에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닌가요? 우리나라도 교육은 100년 대계다 이런 말 있죠. 비슷한 말이죠. 베트남의 이 세계적인 이 어떤 상황입니까?
교육열, 이 학구열은 세계적인 게 금년 제가 통계로 말씀드렸고요. 향상심, 제가 세계 4개국의 주재 근무를 했고요. 가봉, 카메룬, 세네갈, 호찌민, 베트남이죠. 또 약 70개국의 출장을 비즈니스 트립을 다녀왔는데요. 제가 아시아를 어디를 다녀봐도 뭐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태국, 뭐 스리랑카 아무리 다녀봐도 베트남 사람들처럼 이렇게 향상심이 있는 건 제가 발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그냥 있는 대로 족하게 살고 있고 또 불교의 영향인지 몰라도 운명이다. 내가 못 사는 건 운명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은 다른 것 같습니다. 굉장한 향상심이 있고 어떤 부요에 대한 어떤 그런 욕망, 발전하고 싶은 성취감에 대한 욕망, 이것이 굉장히 강한 나라라고 봅니다. 또 근면성, 이 근면성 대단합니다. 제가 호지민에 처음에 출장 가가지고요, 대로변의 호텔에 들어갔는데 5층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전날 출장으로 들어와서 잠도 좀 모자르고 좀 더 자야 되는데 새벽 5시쯤인가요? 막 오토바이 소리가 막 5시부터 막 부다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엄청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깼습니다. 그래서 밖을 내다보니까 벌써 새벽 5시경인데 오토바이들로 출근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오토바이, 뭐 자전거, 뭐 승용차, 예,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근면하다. 예, 우리나라도 근면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트남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인을 많이 닮았다. 예, 이런 어떤 교육열, 학구열, 또 향상심, 또 근면성 이런 면에서 또 일부분은 일본 사람들을 많이 닮았다 그렇게 봅니다. 어떤 면이냐면 굉장히 친절하고 조금 뭐랄까요, 겸손한 어떤 모드, 조금 약한 모습 뭐 그런 거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뭔가 그들에게 우월감을 느끼게 하고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일본 사람들 그 혼내라 그래서 속에 숨겨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겉으로는 뭐 감정이 어떻든 마음이 어떻든 막 친절하게 대해주고 막 서비스 잘해주고 거기에 녹아나는 거죠. 그래서 다 쇼핑하고 사주고. 그래서 베트남인들에게는 한국인을 닮은 부분과 일본인을 닮은 부분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베트남 사람들을 보면 단결력이 있습니다. 약간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호찌민에 주재할 때 제가 아는 한그 50 정도 된 그 당시에 뭐 아저씨라고 부를까요? 남성이 있었는데 한국에 있을 때 약간 주먹개나 썼대요. 약간 뭐 조폭 비슷한 분위기에서 생활을 했는지 그래서 그날 어느 날 이제 같이 여러 사람하고 밥을 먹는데 식당에서 시비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 그 식당에 온 그 젊은 남자와 이제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뭐 이 한국에서 온 아저씨 뭐 주먹개나 썼었고 아직도 50이니까 혈기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싸움이 붙었는데 그냥 한 방에 그냥 쓰러뜨렸나 봐요. 그래서 한 2명을 쓰러뜨렸는데 갑자기 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누가 잘못을 가리지 않고 그것에 모여있던 베트남 남자들이 한 8, 9명이 한꺼번에 달려붙어 가지고 이 아저씨를 공격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이 사람이 아무리 주먹개나 썼지만 2, 3명은 감당하지만 7, 8명 젊은 남자가 달라붙으면 못 당하죠. 그래서 그날 개코 피가 터졌습니다. 예, 코피가 터졌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베트남 사람들이 외국인하고 어떤 싸움이 붙거나 전쟁이 붙으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누가 잘못했는지 안 따지고 베트남 사람 편을 듭니다. 혹시 뭐 베트남에서 지금 주재원이나 또 산업체, 이런 교포 여러분 많이 또 경험하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것은 베트남이 앞으로 경제 발전에는 또한 또 장점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랜 전쟁으로 발전에 대한 헝그리 정신인데요. 예, 굉장한 그런 어떤 욕심, 부유하게 살고 싶은 대한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들이 약간 이제 부작용도 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뭐 공무원 같으면은 이제 뇌물, 부정부패, 뭐 지금 베트남 총 당서기장님도 계속해서 부정부패에 대한 그 어떤 칼날을 세우고 많이 이제 정화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과거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 또 개인들도 제가 베트남에서 생활할 때 90년대에 나왔던 인자, 지금은 안 그렇겠죠. 외국인 지갑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 외국인하고 함께 일해서 3년 안에 부자 못 되면 바보, 병신. 그럼 뭐예요?
외국인은 봉이다 이런 인식이었죠. 이건 뭐예요? 그 근간에 좌우지간 어떻게든 내가 부유하게 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고 성장하고 싶으니까 우선 뭐예요? 외국인들이 오면 다 외국인들 부자라는 생각을 했으니까 외국인들을 어떻게든 봉으로 여기고 돈을 벌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 부작용으로 작용하기도 했던 것이죠. 하여튼 베트남이 이런 부작용만 잘 극복하고 정화해서 발전한다면 베트남은 엄청난 선진국가로 발전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오늘 또 이번 주말에 한번 시간이 되시면 보시라고 제가 영화 한 편 올려놨는데요. 제가 베트남 영화 너무 좋아하는데요. 제가 재미있게 본 영화 중에 이 러버, 연인이라는 영화입니다. 1992년도 작품인데요. 이름은 더 러버고요. 어, 어, 감독은 장자크 아노 감독인데요. 이분이 그 티베트에서의 7년을 만든 영화 감독입니다. 다 아시죠? 그래서 저는 사이공에서 7년을 빗대서 굉장히 또 좋아하는 감독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그 사진에도 나옵니다만 젊은 소녀가 제인 마치인데요. 그리고 그 남자 그 영화 오른쪽 아래도 나오고 위에도 저쪽에 서 있는 남자 나오는데 중국인으로 나오는 남자 역으로 나오는 양가휘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굉장히 재밌는데요. 이 영화를 통해서 그 당시 프랑스 식민지대 베트남의 어떤 문화를 엿볼 수 있고요. 더 쏠쏠한 재미는 그 당시에 사이공에 있던 어떤 그 풍경, 또 지금도 있는 어떤 사이공 컨티넨탈 호텔의 건물이라든지 그 당시에 있던 고등학교 건물 그런 것들을 제가 확인하고서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지금도 있는 건물이 그때 1900년대에도 있었구나, 초반에도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주 재밌게 본 영화입니다. 약간 19금도 되는 영화인데요. 19사 이하는 보지 마시고요. 성인만 보시길 바라고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는 분은 한번 영화 감상하시면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뭐 베트남 잘 나가는 얘기만 계속 드리다 보니까 기분 안 좋은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다만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한국도 더 열심히 더 노력하면 그래서 더 앞에 선진국으로 되면 됩니다. 5대 강국 되면 됩니다. 그것은 뭐 당연한 얘기겠죠.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에 대한 답을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면 베트남 한국을 좋아하는 베트남인 그들은 누구인가? 또 저는 또 여기에 여러분에게 퀘션을 드립니다. 베트남인의 최종 타겟은 한국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아마도 한국은 디딤돌 내지는 징검다리일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베트남의 최종 타겟은 어디일까요? 아마도 일본, 미국 혹은 유럽 중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아닐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좌우지간 우리는 베트남의 추월 안 당하려면 더 열심히 노력하면 됩니다. 기분 안 좋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극드리기 위해서 또 그런 면도 있으니까요. 제가 항상 강연회와 강단에 서면 드리는 말씀 오늘 한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영토 확장, 낯선 곳으로 가라. 낯선 곳에 기회가 있고 블루오션이 있다. 한반도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돈이 해외로 나가서 돈을 벌어오게 하자. 감사합니다.